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치학 연구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 연구, 그리고 하나의 사상적, 철학적 담론으로서의 정치학 연구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과학적 정치학 연구란 정치 현상을 경험적 시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관측하여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다. 과학적 연구란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획득한, 배운 논리적 인식 구도 속에 무엇인가를 관측하여 얻은 감각 정보들을 집어넣어 보는 그런 연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끼를 보면 1차 감각 정보를 얻지요. 그리고 우리가 토끼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인식 구도 속에 그것을 꿰어 맞춰 보는 거죠. 끼워 넣어 보는 거예요. 잘 맞으면 내가 보는 것이 토끼로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 연구는 무엇하러 하느냐? Political Science는 무엇하는 일이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포함해서 모든 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과학적 경제학 연구, 과학적 사회학 연구, 과학적 인류학 연구, 또 화학 연구, 생물학 연구,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려 한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두 가지의 근거에서 하죠. 하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가 이제 아침 1교시 수업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1교시 수업이 9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8시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요. 대충 세수하고 서둘러 뭐 책 같은 것을 챙긴 다음에 역으로 뛰어가겠죠. 그래서 역에 도착해서 내려가 보니까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뛰죠. 막 뜁니다. 왜 뛰느냐? 기차를 타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 듣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는 행위는 목적 지향적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막 뛰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1교시 수업 들어가서 뭘 배우려고 해? 좀 쉬자,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수업을 듣고자 하는 목적, 혹은 기차를 제 시간에 타고자 하는 목적 외에 또 하나가 작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내리는 그런 결정. 그 결정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지요. 우리는 이제 이런 행동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향적 행동, dispositional behavio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수행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도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도 있다는 거죠. 사실 두 개가 따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두 개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분명한 목적 지향적 행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과학적 정치학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적 연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과학적 연구는 목적 지향적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political science,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이해하려면 그 목적 혹은 목표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가 뭐냐?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생산해내느냐? 도대체 과학자들은 그 정치학자건 혹은 물리학자건 생물학자건 연구소에 들어박혀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뭘 만들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일생 동안 뭘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혹은 진술,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목표는 진술 만들기예요. 과학으로서의 정치학 연구도 정치현상에 관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술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뉴턴이 만든 굉장히 많은 물리학적 법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뭔지 금방 아시죠? F는 force, 힘을 말하고, M은 mass, 질량을 말하고, A는 acceleration, 가속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무슨 진술이냐면 힘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것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힘은 그만큼 큰 질량과 또 높은 가속도의 소산이다. 이런 얘기죠. 또 힘이 약하다면 바로 작은 질량과 높지 않은 그런 가속도의 소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용인의 어떤 그 어뮤즈먼트 파크,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만들어졌을 때인데 당시 제가 가르치고 있던 대학원 학생들이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인데 저를 이를테면은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날씨도 좋은데 무슨 우중충한 정치학 연구 방법 없는 얘기를 합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바람 쐬러 나가지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지만 또 교수 입장에서 뭐 강의를 제치고 놀러 가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놀이동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은 입구를 통해서 표 제시하는 데를 통해서 지나가니까 아주 재밌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리자면 뭐 대충 이런 물건입니다. 높은 이를테면 스케일, 자 같은 게 서 있고 여기에 동그란 게 튀어나와 있고 옆에 무지무지하게 큰 뭐랄까 해마? 망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꽝 때리면 이 바늘이 바늘이 올라가요. 그래서 세게 때리면 높이 올라가고 약하게 때리면 들어 올라가는 거죠.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걸 못 참고 가가지고 그 첫 번째 학생이 이걸 탕 하고 때렸더니 한 이만큼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말하기를 결국 그것밖에 못 올라가? 내가 더 올릴게 하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망치를 큰 해머를 빙빙빙빙빙빙빙빙 빨리 돌려서 꽝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 올라갔죠. 자, 이게 신비로운 현상이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빙빙빙빙빙빙 돌려서 때리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 친 학생이나 나중에 이 때린 학생이나 자기 질량은 못 바꿔요. 자기 질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질량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못 바꾸고 여러분도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질량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더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커다란 해머를 빙빙 돌린 거는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그저 톡 친 학생이 여기쯤 왔고 두 번째 해머를 빙빙빙빙 돌리는 학생이 땅 때렸을 때 여기 왔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신비롭거나 이상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큰 가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똑같은 크기의 자동차, 조그마한 그런 자동차를 갖고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벽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때 시속 5km로 돌진을 한다면 퉁 칠 거예요. 그리고 벽은 안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자동차는 앞범퍼가 조금 찌그러질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시속 70km로 벽에 돌진한다면 더 큰 힘을 내겠죠. 벽은 무너지고 자동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왜 시속 5km로 갔을 때는 벽이 안 무너졌고 시속 60km로 벽을 들이받았을 땐 벽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알아요.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질량은 같죠. 더 큰 힘으로 받으면 벽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아주 작은 힘으로 벽을 받았을 땐 벽이 안 무너질 거예요. 따라서 이 힘의 크기의 차이는 바로 가속도의 차이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뉴턴이 만든 간단한 법칙, 이제 말을 바꿀게요. 간단한 진술 때문에 우리는 힘에 관련된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높은 속도로 벽을 들이받았을 때 벽이 무너졌을까? 왜 이 해마를 빙빙 돌리고 땅 쳤을 때 눈금이 더 올라갔을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의 도구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구가 바로 이 경우에는 F equals ma라는 아주 간단한 진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등호가 있지 않습니까? m과 a의 그것으로 나타나는 f의 크기는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합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크기는 자꾸 변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M과 A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M과 A의 크기가 다르다면 바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힘의 크기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술이라는 말 앞에 뭔가를 하나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붙일까요?
이제 진술 혹은 statement라고 써놓고 위에 이 뉴턴의 법칙을 써놓고 보면 여기에 뭔가 붙일 수 있어요. 바로 화살표라는 이 진술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진술은 M과 A라는 원인이 있고 F라는 결과가 있고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는 원인 결과를 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술은 진술인데 인과형 진술이다. 바꿔 말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진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는 인과형 진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causal statement.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가를 표시하는, 보여주는 인과형 진술이지요. 자, 과학적 정치학 연구를 포함해서 모든 과학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진술, 더 정확히는 인과형 진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 하러 만들겠어요? 뉴턴이 이 힘의 법칙을 만든 이유는 힘이 다 달리 나타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큰 힘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의 크기를 결정할까 의문을 가진 거죠. 왜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창에 작은 돌멩이를 살짝 던졌을 때는 그저 쨍그랑 소리가 나고 안 깨져요. 팅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커다란 이렇게 큰 돌을 유리창에 던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유리가 깨지고 안 깨졌다는 얘기는 이 돌이 나와서 유리에 부딪히는 힘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유리를 깰까? 작은 돌로도 깰 수도 있고 큰 돌로 깰 수도 있어요. 큰 돌이라면 살짝 던져도 깨져요. 그 작은 돌로 유리창을 깨려면 아주 세게 던져야 되죠. 유리 깨지는 현상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누구를 밀쳤을 때 어떨 때는 무너지고 어떨 때는 안 무너지거나 안 넘어지거나 합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네요. 전부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치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이제 내년 4월이면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투표했고 어떤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또 어떤 나라의 정치 질서는 정치 질서란 말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정치라고 하죠. 어떤 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막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쿠데타로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A라는 나라의 정치는 저렇게 안정적인데 B라는 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불안한가?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만들어낸다면 다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왜 그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경험적으로 관측하는 현상의 전개 과정을,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진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